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제3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러시아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리더십은 위로부터의 그런 리더십이고, 어떤 알렉산드르 2세를 통하여서 농노 해방을 추구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개혁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한계도 많이 부딪히고, 또한 그런 개혁의 효과들이 실제로 많이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그 개혁은 상당히 실패한 그러한 개혁 중에 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과, 또한 그렇게 실패하게 된 그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러시아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해보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개혁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간을 더 통치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위로부터의 개혁의 실패를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고, 그는 또한 어째서 극단주의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분별 있는 자유주의자들과 급진파들까지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좀 이 알렉산드르 2세는 잘 이해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목숨을, 알렉산드르 2세를 이제 그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시도가 잇따라 나타났는데, 알렉산드르 2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악당들이 왜 나를 노리는가 하고 그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놈들이 왜 나를 짐승 잡듯 사냥하려는 것인가. 농노 해방 이후 다른 법적 개혁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81년 3월 이때 코사크 기병의 호위를 받으며 상테스베르크부르크의 눈 높인 길을 달려서 이제 동궁으로 돌아가고 있던 짜르 앞에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차 뒤쪽으로 니트로그리셀린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짜르는 박살이 난 마차 속에서도 무사하였고, 그러면 빨리 그가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는 부상당한 어떤 호위병들의 용태를 확인하려고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두 번째 암살범의 폭탄에 맞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리더십이 갖는 최대의 약점은 그것이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 알렉산드르 2세에 이어서 즉위한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는 30년 전에 그의 조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교주의, 이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정교주의를 취해가지고 정교주의, 그리고 이제 독재 했죠. 그리고 민족주의를 앞세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 짤의 자신의 옛 가정교사이며 이제는 성교회의 대집사가 된 포베도노프체프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그는 탐심이 많고 지칠 줄 모르는 군주주의자였고 개혁의 적이고 반입헌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는 절대적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버트 번스에 따르면은 그는 국가는 맹목적이고 유기적이며 역사적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한 국가주의 그러한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의회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 무리라고 비난을 하였는데 러시아는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알렉산드르 3세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띄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되고 올바른 내용이요. 모쪼록 모든 러시아인들, 특히 우리의 강요들이 비스마르크 공처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가능한 환상과 나태한 자유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이 짜르는 자신의 독재적 기질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즉위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포베도노프체프가 작성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민중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는 절대 권력의 힘과 참됨을 자신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음을 천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3세가 자유의 짜르라는 부왕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에 어떤 형태로든 개혁 리더십이 존재했다면 그 과제는 주로 그 나라 자유주의자들의 과제로 되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오늘까지도 러시아 자유주의와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을 제대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처럼 자유주의는 현상유지 지향자들, 점진주의자들, 행동파들, 그리고 보다 좌익에 가까운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었으나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유주의는 다수의 범슬라브주의자들, 그리고 민중주의자들, 경제학자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목표를 얼마간 공유하며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뭉쳐 있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중대한 입장의 차이가 노정되었는데 그들은 개인의 시민적 법적 권리를 수호함으로써 정부에 맞서 자기 권익의 보호를 꾀하던 자들,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보다 민주적인 대표제를 바라던 사람들, 그리고 주로 노동자 농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경제적 개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입장들은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들을 껴안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 나가자는 전략부터 국회에게 명실공히 입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헌정체제를 수립하자는 전략 등등 두루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궁정, 관계, 재계, 그리고 지식인 사회 등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 주된 사회적 기반은 바로 지주층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 이들의 주요한 그들의 근거는 바로 이 지주층, 어떻게 보면 약간 기득권 세력이죠. 이 지주층에 자신의 어떤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국가의 접근 가능성이 19세기 러시아에서 귀족층을 감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피셔라는 분은 그렇게 보았고, 지주층은 오랫동안 군과 행정부의 주된 인력 수구모로서 그들의 영향력은 알렉산드르 2세가 지주 귀족층을 농노 해방 처리 과정에 동참하도록 했을 때 절정에 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를 해방하면서 이 지주층의 그러한 지지, 그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의 남은 시기 동안 지주층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농노 해방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세계 농업 위기, 그리고 중공업 위주의 신국가 산업 정책 등으로 전체적으로 이 지주층의 세력들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귀족층에 근거를 둔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파워나 힘, 영향력 역시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황실로부터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권도 빼앗기고 자유주의적인 반체제 인사들로부터 자극을 받으며 정치 권력의 상실을 맥없이 지켜보는 처지였던 이 지주들은 오랫동안 영향력을 갖고 있던 지방정부 제도화로 힘을 모아갔으며 그것은 잼스트보라고 불리는 기관으로 선출 대표들로 구성되며 연 1회 회합을 갖는 의회, 그리고 그 의회에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봉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행정부로 구성되는 체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잼스트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어떤 지방의 어떤 통치 기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는 1년에 1회 모였고 그 위에 또 조그만한 행정부도 갖추고 있는 어떤 잼스트보라는 그러한 조그만 단체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성은 동산보다는 토지 소유량에 비례하였으며 대지주들은 잼스트보를 좌지할 수 있어 농민들과 소부의 부르주아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주주가 이제 잼스트보를 이제 관할 하면서 이 잼스트보를 통하여서 어떤 도시의 부르주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농민들, 이 사람들을 잘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불가피하게도 젠트리 자유주의자들은 이 체제를 짜르 정권의 권력을 우회하면서 결국 그에 맞설 수 있도록 반자율적인 지방정부로 바꾸려 하였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 잼스트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국가에다가 이게 반자율적인 어떤 지방정부, 맞서는 어떤 반자율적인, 이 반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자율적인 그런 어떤, 통치기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권력의 어떤 견제의 수단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큰 좌절에 부딪혔고, 농노 해방 이후 30년 만에 중앙정부는 잼스트보로부터 중요한 재정권, 교육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을 박탈해 버렸으며 개혁 리더들은 의회의 무력화 경향으로 인해 잼스트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1870년대 후반부터 1905년의 공산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자들은 잼스트보 의회를 자신들 목적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1870년대부터 1905년까지 이후로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서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자유주의자들이 한 20년 되는데 25년 이 기간을 이 잼스트보를 이용해서 국가를 견제하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개혁 리더들에게 투쟁을 위한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조직도 없고 검열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메시지를 작은 촌락에까지 전파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의 조직화된 정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당시 파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0-30년이었다. 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다 공산주의로 빠지니까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3세 정권의 가혹함과 니콜라스 2세의 폭압적 통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노동자들, 농민들,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적 저항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위에서 이제 이 짜르들이 무차별한 폭력과 억압을 행하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항거하고 거기에 이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점차 좀 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화는 경제 문제의 갈등을 또 일으켰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제임스 투보 작업장, 대학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떤 자유주의를 향한 리더들이 조금씩 태동하고 생겨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임스 투보는 국정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대항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자유주의 개혁 리더들은 자유주의 조직 해방을 결성하기도 하며 자유연합이 구식적인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꽤 이 제임스 투보를 통한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입김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에 작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본과의 파멸적인 전쟁, 러일 전쟁을 지칭한 것이죠. 그리고 피의 일요일 등을 통해서 혁명 분위기를 힘입은 자유주의자들은 입헌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 정당과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의회 두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 리더들이 서구적 정당 체제를 가졌다면 과연 1917년의 사회정치적 대학살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간 이후에 1917년 대학살이라는 거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사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숙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러시아의 개혁 리더십이 엄청난 사회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낼 비전과 역량이 있었다는 데는 의문이 없으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러시아 민중의 기초적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민중의 이 기초적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시민권의 보장을 추구하였으나 1891년 참혹한 기근 이후 매일 먹을 빵과 토지, 사회법의 입법, 경제적 안전 확보 등을 멀리한 좁은 범위의 정치개혁에만 머무르고 또한 개혁의 성향, 정치 조직, 정당 및 의회의 제도 사이에 장기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1891년의 기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지진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대재앙, 코로나 이럴 때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한 의미에서 이 국가가 어떤 복지라던가 의료라던가 아니면 식량까지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보장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혁 리더들은 단순히 어떤 시민권의 주장, 우리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 자유만을 주장한 것이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배고파하는 그러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빵을 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구시대적인 이 자유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자유주의자들의 개혁 성향,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정당의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의회의 제도,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서로 연결고리가 서로 맞아야지 개혁이 가능한데, 이 러시아 상황 가운데서는 이 정당적 의도가 없었고, 의회도 굉장히 소규모였고, 이 개혁적인 상황을 가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바로 이 기근이 첫 번째 이유고, 이것이 러시아 개혁 실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바로 자유주의자, 그리고 보수주의자, 그리고 또 짜르파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급진파, 이런 다양한 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서로 사이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갈등의 구조가 없었다라는 게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갈등하는 거죠. 여기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갈등하고, 자유주의하고 짜르파 갈등하고, 급진파, 짜르파 갈등하고, 급진파, 보수주의 갈등하고, 서로 갈등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뭔가? 이 갈등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갈등에 대해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결론이 났으면 이 결론을 따라서 이거를 추진을, 개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비되지 못했다. 왜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참 이 공산주의가 뜨고 있었던, 이 마르크시즘이 뜨고 있었던 때, 한 30년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만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서구에서 1세기, 2세기에 걸쳐 만들어졌던 이러한 건전한 갈등 구조, 정당과 의회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합치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구조가 결코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제 광복 74주년인가요? 그렇죠? 어제 광복절이었으니까는, 건국 74주년, 지금 1945년이니까 한 거의 79년 정도, 45년이니까 2025년이 되면은 이게 70년 되는 것이죠, 이게. 45년이니까는 여기에 55 플러스 25는 70. 55, 한 80년 되네. 80년 정도 지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세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하고 난 이후로는, 정부 수립 이후로도 얼마 되지 않고 한 세대, 결국 이제 한 세대.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어떤 갈등 구조를 갖춘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하기는 힘들다. 러시아 예를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이 북쪽에서는 이미 러시아 어떤 중국, 러시아의 어떤 공산주의 그런 세력들이 이미 내려와 있었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떤 이러한 갈등 구조가 없는 이러한 정치 현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민주주의 체제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서 남과 북이 안타깝게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서 나만의 정보가 생기고 이 서로 대치하는 형상 가운데서 이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 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거죠. 막. 그러면서 거의 독재, 거의 군사 정권, 이렇게 갖은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막아냈고, 하지만 여전히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한 100년이라던가 한 150년 이 서구의 어떤 그러한 체제 정도로 우리가 안정화되어 있다면은 그럼 바깥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의 그러한 것들과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데 우리는 역사는 굉장히 민주주의 그 역사는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제 자체가 결코 완벽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굉장히 이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 어려운 이런 상황들하고 비슷하게 돌아간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어떤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갈등에 관해서 다룰 수 있는 이런 갈등의 시스템들을 잘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어떤 갈등의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비평 및 토의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필자는 즉 버언스 교수님은 러시아 자유주의 기업 리더들이 개혁적 전제군주처럼 행동하였고 정부와 합세하거나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며 정부와의 갈등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실패의 원인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등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혁 세력들 있잖아요. 이 개혁 세력들이 바로 이 지주층의 근거를 두고 또한 이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세력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마치 개혁적인 전제군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일방적으로 상황들을 개혁하고 임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한 명의 주도하에 몇 명의 그러한 명령하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보니까 농민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어떤 대중이라던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호소력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호소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개혁 리더가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주체 사상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독자적으로 잘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세력을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철학과 스스로의 구조와 스스로의 그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대중들의 일반인들의 그러한 호응과 어필과 또 감동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들 가운데 건전하게 서로 갈등하며 그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어떤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빨리 준비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비스무리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러시아가 아니라 과거 제정 러시아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고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러시아의 어떤 개혁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쓸 때는 잘 몰랐는데 거의 책을 많이 이제 비슷하게 쓰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팍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세력들이 좀 잘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큰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어떤 당의 어떤 목적과 서로의 어떤 표를 위해서 그냥 갈등 구조로 그냥 치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정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좀 그러한 개혁 세력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그런 시간 같습니다. 여러 개혁 세력들이 있죠.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의 개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개혁. 여기 소제목은 변혁적 리더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왜 딜레마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막연한 성향을 가지고 있되 입장과 선호가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일정한 개혁운동으로 결집, 동원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의 개혁을 어떻게 관련성은 있지만 분명 별개인 다른 개혁애로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개혁가들은 어떻게 정치가들, 그리고 정당들, 정부와 협상하여서 복합적이고 일반적인 수요와 태도들에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미국의 개혁가들을 괴롭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다양한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과 세력과 어느 정도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치되도록 그렇게 개혁가들이 그렇게 여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갔는가, 이것이 개혁가들의 중요한 그러한 고민거리였다. 그런 중요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미국의 개혁가들을 괴롭히는 문제였는데 많은 미국인들은 1830년대와 1840년대, 1840년대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개혁 무드가 발생한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혁 무드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계 역사상 개혁론이 오늘처럼 팽배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에머슨이란 분은 1841년 보스턴의 기술자 견습생 독서회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라, 마을, 법령, 관례, 직업,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 새로운 정신에 의해 뒤흔들리고 있다. 개혁가가 되지 않을 바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 바에는 인간의 가치가 뭐란 말인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개혁 추구적이고, 또한 이 개혁이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타일과 노선에 있어서 미국의 개혁가들은 외국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 비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으나 이 네빈스라는 분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 그곳에서는 닐 다우라는 사람이 금주법에 맞섰고,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이 여권 신청을 위해 싸우고, 로버트 렌톨이 10시간 노동을 이제 위해서 10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 싸우고, 호레이스 맨은 보다 나은 학교를 위해 투쟁하고, 그리고 또 버니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또한 투쟁하고, 그레이스 글렐리라는 분은 자유농가를 위해서 또 하고, 테오도르 파커라는 분은 종교의 정화를 위해서 각각 수고하였고, 제퍼슨이 인류의 무한한 완전성을 믿었던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각 모양으로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각처에서 그런 개혁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사람들이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개혁들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러한 개혁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혁 리더들은 그들이 직면한 정치적 딜레마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혁 속도에 대하여 필립스라는 분이 이렇게 적었는데, 개혁가는 숫자에 무신경하고 대중성을 무시하며 단지 이념, 양심, 상식만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도 자신의 추종자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치가는 항구적 현재에 충실하다. 그의 소임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개혁과 콥텐은 개혁 무드를 일으켰고 정치가 필은 그것을 법률로 구체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이 개혁이라는 것과 정치라는 것의 약간 차이점을 좀 이해가 하시겠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 정치는 중요한 게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론을 잘 청취하고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어떤 미래적인 것의 하나의 꿈과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을 도리어 바꾸고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개혁과 정치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1853년 바월이라는 분은 모든 개혁 그룹들을 하나의 대규모로 조직하려는 바월이라는 데서, 장소 이름입니다. 바월이라는 데서 모든 개혁 그룹들을 하나의 대규모 조직하려는 개혁 대회가 열렸고, 같은 날 밤 뉴욕에서는 여권 신장 대회, 그리고 노예제 폐지 대회, 그리고 세계 관용 대회 등이 열렸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개혁을 위한 그러한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바월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개혁 그룹들을 묶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대회도 열리고 이 대회도 열리고 이 대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들로 대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회원 개혁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었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몇 가지 목적의 개혁가들의 동참이 허용되었고, 단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같은 도시에서 개혁가들이 나름대로의 목적하에 집회 개최도 영향했다. 서서 이제 이 개혁가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어떠한 그런 것이 용인되었다는 것은 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노예제 폐지 운동입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은 단일 쟁점의 열광자들과 다수 쟁점의 통일 지향자들, 그리고 점주인주의자들과 적극주의자들을 모두 포괄하여 개혁가들 사이에 이원성을 깊이 배태시켰다. 이 노예제 폐지에 관련돼서 이 개혁가들 사이가 두 개로 크게 갈라져서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로이스 게리슨은 정치운동의 리더이자 남부 노예제 구조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법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발간한 해방지 더 리버레이터, 그의 창간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진리와 같이 가혹할 것이며 정의와 같이 타협을 모르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무상의 즉각적 노예 해방을 요구하는 목적과 수단 두 가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게리슨이라는 사람은, 게리슨이 주장했던 것은 이 무상
보상이 없는 그러한 즉각적인 노예제의 폐지입니다. 그럼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도덕적 절대주의. 절대주의.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윤리다. 이것이 의무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국은 다르죠. 영국은 다 유상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국가가 노예를 다 사가지고 해방시킨 것이죠. 이 게리슨의 다른 태도와 관심이 무엇이었든 간에 압도적으로 강렬했었던 것은 노예제라는 단일하면서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그의 자세였으며, 그는 헌법을 죽음과의 언약이요 지옥과의 계약이라고 매도하고 합중국의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그 같은 극단적인 자세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남부가 북부로부터 분리, 독립하거나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듯 하였고, 그는 노예제를 근절하기보다는 아예 추방하려 했는데, 그는 그것을 암흑의 외계로 그의 인식과 양심의 범위 밖으로 던져버리면 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아주 이렇게 시각적으로 번스 교수님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주 시각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게리슨은 다른 개혁 그룹과 연대하려 하지 않고 당연히 정당 활동에도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개혁주의 순수성을 흐리게 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으며, 그들은 마치 무식한 사람이 체리를 다루듯이 이념을 다룬다라고 이제 로웰이라는 분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돌이든 뭐든 온통 삼키지 않고는 결국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돌이라도 삼킬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정당성이 크거든요. 내가 봤을 땐 전혀 아니야.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돌을 삼킬 정도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의에 대한 강한 갈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강한 갈구, 이것이 있는데 무엇이 이제 정말 불의하다라는 것이 뛰면은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강한 정의에 대한 갈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것에 불을 붙일 것이냐? 이 개혁가들이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의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수요가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이들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돈을 많이 준다, 아니면 이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의롭다. 난 정말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난 정말 거기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러한 마음에 불을 던져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노예 폐지론자들은 그 같은 단일 문제 중심의 청교도주의를 거부했으며 1840년대와 1850년대를 거치며 갈수록 그 같은 태도가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부에서 일고 있던 노예제 폐지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며 그룹별 전술을 다듬고 제3창당의 모험을 조직화하고 양대 정당의 정치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싣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침내는 1850년대 된 거죠. 1850년이 됩니다. 이때 바로 중반경에 미국 정치 전략 사상 가장 대담한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기존의 두 정당에 도전하고 그들 중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신당의 창당, 이때 바로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노예제 폐지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바로 거기에 당시에 이 연방주의자들과 뭐 이렇게 또 이제 공화주의자들 아무튼 뭐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막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했던 거죠. 이 노예제 폐지를 어떻게 하면은 이 노예 상인들도 만족시키고 하지만 노예제도 좀 폐지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너무 그러니까 어떤 기존 기득권의 세력이 휘말려서 이 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바로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과는 끊고 연을 아예 끊고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러한 신당을 바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 전략 사상의 가장 대담한 시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제 철폐론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원칙과 도덕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찰스 썸너는 진정한 정치란 단지 공공문제에 적용된 도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썸너는 제휴와 타협의 정치술에도 능하였고 그와 또 다른 노예제 폐지 리더 펜실베니아의 스티븐스는 그런 사람들은 의원직을 또 따내기도 하였고 결국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새로운 노예제 반대 정당 이 폐지론자들은 결국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공화당을 창당한 것이죠. 이 공화당이 야당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나오고 거기서 바로 그들은 중도파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파는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신당에 부여해준 도덕적 힘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노예제 폐지와 같은 어떤 위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정치는 바로 다른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나 기득권과는 상관이 없이 이 도덕이라는 가치, 이러한 가치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가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정말 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사람들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의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고 바로 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도덕적 가치를 만약에 이 공화당이 망각했다면 개혁가들은 바로 이 공화당에 대한 또 그에 대한 지지를 이내 철회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의 장기 인내력으로 그의 장기인 인내력. 링컨은 굉장히 링컨 대통령이 이게 이 사람이 장기가 인내력이라는 것이에요. 인내력. 이게 떨어지면 또 다시 가고 떨어지면 또 가고 떨어지면 또 가고 계속 출마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 도덕주의자들의 공고를 견뎌내었으나 그가 사용한 것은 어떤 개혁자들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급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무법자들이다. 도무지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없는 추잡한 악마들이다. 그는 어쨌든 그들의 얼굴은 시온을 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 정치가 입장에 봤을 때 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면서 노예제 폐지 안 하면 다 둘러엎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악마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결국 시온을 향하고, 시온은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 시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링컨은 약간 통합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태나 모습이 어떻게 되든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맞다면은 그 사람들과 다 함께 포용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의 방향을 같이 하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결국 이 개혁을 전쟁을 통하여서 이뤄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내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에 있어서 이러한 포용력,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마음이 교조주의적이었다면 그들이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 노예와 그들의 소유주들에 어필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결론 짓기를, 그 같은 성향 때문에 그들이 갈수록 내향적이고 주지주의적이 되고 그 결과 점점 신학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고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노예 해방이 에프로메톡스에서 성취되었는데 이 승리에 임하여 개혁적 노예 폐지론자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이 게리스는 남북전쟁 이후에 전국 반노예제 협회의 한 집회에서 헌법 제13차 수정으로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만큼 협회를 해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노예제 폐지에 관해서 헌법을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자. 그러나 이 제안은 한때 그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웬델 필립스에서 비토되었는데, 그는 해방 노예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에 협회는 표결을 통해 존속을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필립스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그는 흑인 예속의 종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토지와 교육 그리고 투표권을 부여해 주려는 자신의 재건 계획을 추진할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노예제 폐지가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신분을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토지를 주고, 먹고 살 토지를 주어야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결국 이들을 제대로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바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적극적 자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인한 소극적인 자유는 사회, 경제, 심리적 자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꼭 보스턴 급진파들의 강령만은 아니었으며, 남북전쟁 도중 공화당 리더들의 권유로 전쟁성은 해방 노예들에게 법적,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해줄 방안을 강구할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남부의 플랜테이션 토지를 몰수하고 이를 해방 노예들과 백인 영세 농가에 분배할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다수의 급진적 공화당 리더들은 이 생각에 찬성하였고, 스티븐슨에 의하면 그들은 40에이커의 토지와 운막 한 개가 투표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여건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다르게 미국의 개혁가들은 흑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의
하층민들이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욕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개혁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해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평기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미국에서 개혁 리더십에 대해 다루면서 19세기 중반의 다양한 개혁적 분위기를, 다양한 인물들을 또 언급하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노예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 실제적으로 당시 정치적 분위기 및 흑인 노예들의 욕구들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혁 리더십들의 활동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이며, 특히 노예 해방의 개혁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결국은 아까 전에 러시아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흑인 노예들의 그러한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있었다, 이 개혁 리더들이 자신들이 개혁시켜야 될 대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묶여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협의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을 좀 이렇게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져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당을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지켜내면서 사람들의 마음가에 있는 정의감을 불러일으켜서 표를 얻는 데까지, 그리고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출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고들을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다양하고도 또한 다양한 그러한 사고, 열려진 사고, 개방된 사고들을 사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좀 더 적용해 볼까? 좀 더 어떤 개혁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또한 좀 통섭과 통합, 합치 이런 것들을 또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또한 어떤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들을 또한 충족시켜가면서 이러한 개혁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러한 개혁가들, 개혁 방법들, 개혁의 절차들, 또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마치고 세 번째, 미국의 여러 개혁 리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키한 모험을 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오래 다녔던 그런 자신의 당으로부터 뛰어져 나와서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고 사람들의 그러한 수요를, 사람들의 어떤 표를 이끌어내기까지,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바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어떤 노예제 폐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러한 정당성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건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개혁가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인 가치, 자유라든가 평등,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관해서 어떤 분명한 철학이 있고, 또한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그들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미국의 개혁 리더들, 남북전쟁 이전의 개혁가들 다수가 어떤 순수한 재건 계획에 찬성할 것인지가 중대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성하지 않았고 해방 노예들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방정부의 조치에 반대함으로써 개혁가들은 공화당 대통령들과 의회가 남부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던 의지와 역량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백인 소수파의 지배가 다시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헌법의 개정을 통한 위대한 일은 해야했지만 그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 지위,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를 끌어올리기까지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있고 난 뒤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에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운동을 진행해 나간 많은 또 위대한 인물들이 미국에서 생겨났었던 것이죠. 남부의 흑인들의 생활의 기초를 재건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중도파, 보수파, 그리고 남부 연방 리더들이 반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었고 개혁가들이 점점 손을 떼면서 남부 흑인들의 기회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갔다라는 것이죠. 개혁가들의 후퇴 이유를 통해 그들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제약들을 알 수 있는데 대다수의 개혁가들은 사회의 필요를 특이하고 제한된 방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행정부의 잇따른 추문은 부패와 관계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혐오감을 자극하였으며 그 혐오감은 개인의 성실성과 의무에 대한 기독교 도덕률, 공공예산에 의존하여 밥을 먹고 사는 빈민층에 대한 계급적 편견,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에 대한 열렬한 믿음 등에서 연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가들은 경기의 등락에 민감히 영향을 받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이나 가뭄이나 유통독점, 중간상인 등에 휘말리는 농민들의 필요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해나 동정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혁가들 하나의 어떤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 자체가 이 개혁가들의 출신 자체가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아버지가 뭐 여기 무슨 어디 기업가이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장시간 노동으로 힘들고 또 농민들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정말 그들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은 있지만 당위성은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감대 가운데 개혁가들의 공감대 가운데 그것에 직접 접근하기가 상당히 이들의 신분상 약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리어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서 리더가 생겨나고 이제 그러한 리더가 이 사람들의 필요한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의회나 행정부나 필요한 곳에서 그들의 어떤 요구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밑에서의 어떤 그러한 개혁 방식으로 이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도시 상류층으로 구성된 개혁가들은 출생, 그리고 교육, 도덕률, 사회적 지위 면에서 미국의 대중들과 유리되어 있었고 또한 모든 개혁가들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고 정부가 자유민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싫어하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강제 토지 재분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은 다 주인이 있는데 그 땅을 떼어가지고
이 노예들, 물론 그들의 이제는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들의 자유는 인정해주겠다. 그들의 지위는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이들이 역시 경쟁을 통해서 토지를 얻고 스스로 노력해야지 그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토지를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어떤 시장경제의 그런 어떤 논리로 철저히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그런 영향인 것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은 이 미국도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주도 만족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 보상금을 주니까 이 농민도 자신이 일정한 소작을 하고 땅을 잘 경작하면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잘 균형을 맞추면서 농지개혁을 이루어가지고 이 말 그대로 농노들한테 소작농들한테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암시면 내려왔을 때 그들의 어떤 개혁의 대상, 그들의 지지 세력인 농민들이 굳이 자기가 조금 있으면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왜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런 가능성까지 없애려느냐? 도리어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력에 합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방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이룬 그러한 것이 큰 영향력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도 못한 거예요. 미국도 흑인 노예들한테 농지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소작농들에게 그 지주의 그 땅을 가져와서 다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통제도 아닌, 서로 어울려 가면서 약간 혼합 경제처럼 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이렇게 우리 상부상조 있잖아요. 갯돈도 나눠주고 부조도 주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도우면서 또 그러면서 필요할 때 또 경쟁을 통해 재산 또 얻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거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말 그대로 이제 당군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홍익인간처럼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덕의 정치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 고유하게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 한국이란 고유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 세기가 거쳐오면서 함께 이제는 잘 살아보자.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는 또 이제 세계 가운데서 또 많은 나라에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 ODA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분위기들, 좋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현재에 와서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좀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민중의 태도나 흑인들의 필요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선호하여도 그들은 정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술수나 자원들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들이 속한 중산층 그룹에서 개혁 성향을 일깨우는 데는 익숙했지만 저임금에 시달리고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분노하고 있던 하층민과 노동자에게 또는 미국의 농촌 사정에 대해 점점 반항적이 되어가는 영세 농민들에게는 거의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세계니까는 개혁가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이들 그룹들을 위험한 계급들이라고 정의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 그룹들은 도리어 위험한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민자, 무정부주의자, 파업노동자, 사회개혁가, 정치선동가, 반란자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강력한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노동조합과 연계는 특히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노동조합과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이죠. 개혁가들은 노동자들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리더들은 그들에게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 가르치는 대신 사용자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으로 그들을 선동하고 위험한 계급적 적대감을 부추길 뿐이다 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괜시리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잘 흘러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업주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향된 그러한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프로우이란 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경제의 일시적 불균형을 교정하는 자연의 법칙을 진득히 기다리라고 설득하는 대신 선동가들은 기업인들로부터 부자연적인 양도를 얻어내고자 무지한 선동만을 행하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일반 이익의 메커니즘에 따라 다른 집단들과 연대하는 고전적인 방법, 이게 정당인데 역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정당을 기피하고 혐오했으며 정당식 사고, 당리당략, 정당의 부패, 그리고 정쟁 등은 도덕주의, 개인주의, 순수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고 뉴욕 개혁 클럽은 시작부터 정당인은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세력 자체가 이제는 어떤 정당 그리고 정치에는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서로 협상과 타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도덕성과 아니면 어떤 개인주의, 순수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 흙탕물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리를 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의 개혁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나 로지와 같은 젊은 개혁가들은 그들의 소속 정당을 내부에서 개혁하려다가 고식체계에 머무는 등 기회주의자라고 매도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정당은 급진성을 띄어서는 안 되며 젠트리에 의해 공평무사하게 용도되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당은 필히 공개적으로 비판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도 개혁이 힘든 겁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당 내에서 어떤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정당 내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개혁이 되지 않고 도리어 기존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어도 루즈벨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 거예요. 젊은 개혁가. 하지만 결국은 고식책에 머무는 기회주의자 이렇게 매도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어도 루즈벨트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결국은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혁들을 이루는 데는 존버라 그러나요? 아무튼 끝까지 이거를 잡고 안 놓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개혁을 될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너 기회주의자다 막 얘기하다가도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저 사람 뭐 좀 있네. 저 사람 뭔가 신념이 있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4, 5년 밀고 나가면은 과연 저 사람이 뭘 그렇게 개혁하고 뭘 그렇게 주장하는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한 6년, 7년 지나가면은 저 사람이 여기 맞다. 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지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윗세대는 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정당의 색깔은 바뀌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식 사고는 진정한 공공정신에 양보해야 했고, 영향력 있는 개혁 리더의 한 사람이었던 스토레이는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정당이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정직한 정부 같은 간단한 목표조차도 성취할 수 없게 된다는 흥미로운 이론을 개발하였는데, 미국 정치의 압력 요인들, 특히 대통령직과 또는 의회 과반수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은 개혁 리더들이 양대 정당과 행보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제3의 당을 만들도록 강요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대체로 별 성과가 없었고 무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72년 그랜트 제1기 행정부의 정실주의와 부패 넌더리가 난 자유주의 공화당원들은 독단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서 이 장군 출신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여 대부분의 개혁파 리더들이 참여했고, 개혁가 슈르츠는 이 나라의 인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정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다른 대의원들은 권모술수와 정치적 거래를 탐닉하였고 의심스러운 개혁 성향의 그릴리가 지명되었으나 그랜트는 가을 선거에서 그를 쉽게 눌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어떤 경력이 있는 그랜트가 막 개혁 세력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막 물러나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사람 인물들을 막 내세우지만 이 노련함이 이제 한두에 겪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다 쉽게 누르고 결국 다시 선거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비평의 토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미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분위기를 잘 재현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혁가들이 정당의 활동에 친숙하지 못하였고 이상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정치 속에서 그들의 개혁적 성향이 발현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았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개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데 과연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개혁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정말 어떤 개혁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정당 내에 있거나 속해 있을 때, 그럴 때 이 개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그런 장벽들이 또한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실패를 하면, 한두 번 실패를 하면 그때는 좌절을 겪는 것이죠. 그때는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기존의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정당이나 정치에는 자신이 관심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은 그냥 자신의 순수주의와 자신의 생각들만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개혁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은 실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사람들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개혁가들을 그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또한 정당 내나 외에서 아니면 또는 제3세력으로 어떻게 하면 개혁들을 함께 연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방점인데, 바로 거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연대와 연합과 또한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고 또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개혁을 원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의감이나 어떤 정의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개혁의 세력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개혁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개혁 성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정당과 또한 의회와 여러 관계 가운데서 서로 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가운데 그러한 개혁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것들이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단지 그냥 묻혀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또한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공론장 가운데서 원만하게 협의하여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갈등 구조를
갈등의 시스템들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도 해야 될 그런 임무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도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열린 그리고 또 오픈된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정치에 대해 관심을 또한 불러일으키고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는 다양한 그러한 어떤 오늘도 알듯이 러시아, 영국, 미국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리더십을 통한 그러한 정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러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장시간이었는데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막바지 그러한 말복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지금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모든 하는 일들 또 좋은 일들 많으시고 또 잘 모든 일 다 풀려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